안녕하세요.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사는 40대 중반 택시 운전사입니다. 저는 하루에 몇 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이 되는 손님들을 태우곤 해요. 그렇다 보니 태운 손님 얼굴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손님들 중 단연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제 인생에 큰 울림을 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손님과의 추억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 단위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조금씩 개발이 되긴 했지만 시골이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리는 동네에서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부유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많은 논밭을 물려주셨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아버지란 인간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에이, 기분 잡쳐. 망할 영감탱이들. 하루 종일 앉아서 화투만 치나 치는 족족 내 돈을 다 뜯어가? 야, 술 가져와. 아버진 노름에 미쳐 사는 주정뱅이였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이유 없이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개망난이이기까지 했죠. 저와 저보다 2살 어렸던 남동생은 늘 공포에 떠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큰 뒤엔 어머니를 감싸며 아버지에게 맞서다가 함께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여자가 이혼하기 쉬운 세상이 아니었던 데다 저와 동생을 생각해 어머닌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저와 동생을 다 데리고 도망칠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식들과 떨어져서 살기는 생각조차 하기 싫으셨다면서요. 늘 움츠려 살던 어머니의 유일한 기댈 곳은 바로 종교였어요.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주 나가지 못했지만 어머닌 기독교인이셨거든요. 어머닌 늘 눈물 젖은 얼굴로 중얼중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종교라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어머닌 그 시간을 온전히 버티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살던 지역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집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저와 동생이 집에 있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힐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보다 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던 동생은 집이 너무 괴로웠던 모양이더군요. 형, 미안해. 어머니 부탁해. 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아버지랑 살기 싫어. 주먹 쓰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던 동생은 고2 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열심히 수소문해봤지만 동생의 소식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때 누구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던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2년 뒤 집으로 전화해 자신이 서울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야, 이 자식아. 어디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어머니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형. 나도 목적지 없이 한 가출이라서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잖아. 어머닌 잘 계시지? 네 걱정 많이 하셔. 야, 임마. 방황도 정도 것이지. 어린 놈이 무슨 어깨짓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얼른 돌아와. 하지만 제 걱정에도 동생은 자신은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뒤 동생은 가끔씩 집에 찾아와 어머니께만 용돈을 드리고 갔어요. 처음에 아버진 그런 동생에게 호통을 쳤죠. 야, 너 내빈 눈에 보이지도 않냐? 난 투병인간이야. 이 쌍놈의 자식, 너 애비가 아주 우습지? 하지만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등치도 키도 컸던 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사나운 짐승처럼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쌍놈 아래서 나왔는데 쌍놈이지 양반 자식일까? 뭐야?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비한테 대들어? 당신이 언제 내 아버지 노릇을 했어? 허구한 날 아내나 패는 망나니 같은 자식아. 이놈이 그래도. 아버진 동생에게 늘 하던 대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동생은 방문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부숴버렸죠. 아버진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흠칫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덩달아 놀란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 보고 계시잖아.
버릇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형. 근데 난 저 인간이 감히 내 앞에서 아버지 거리는 꼴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문수리비 두고 갈게. 다음에 봐. 어머니 죄송해요. 저 다음에 또 올게요. 동생은 지폐를 꺼내 올려두곤 도망치듯 집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 동생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못마땅해 하면서도 동생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어느 날 동생은 제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쥐어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 매번 어머니를 형한테만 맡겨서 미안해. 이거 적은 돈이지만 어머니 모시는데 보탰어. 돈은 됐으니까 너나 이제 정신 차려. 이제 그런 생활 접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 돈은 받아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형 말 생각은 해볼게. 형,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 내가 세상에서 우리 형 제일 믿고 좋아하는 거 알지? 행동은 거칠어도 동생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마음 약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동생은 2번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죠. 동생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생은 안 좋은 일에 휘말려 변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동생은 23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닌 동생의 죽음이 다 자기 탓이라며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반면 아버지란 인간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큰 관심조차 없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아버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역겹게도 병 걸리고 힘이 없어지자 그제야 어머니와 저한테 미안해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했어,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참 힘들게 살았지.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교회 가서 회개할게.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마치 끔찍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갑자기 천국 가고 싶다며 회개하는 쇼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아버지가 떠난 후 더 이상 장례는 치렀지만 눈물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이 이렇게 편하게 눈을 감은 게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어머니께 표현하진 않았지만은요. 그 뒤 저와 둘이 살며 어머닌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죽은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날도 많으셨지만 아버지란 인간이 없으니 본래의 성격을 조금씩 찾아가셨던 거죠. 전 어머니가 집 마당에 핀 들꽃 하나에 기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 멍자국 때문에 집 밖 출입도 잘 하지 않던 어머닌 활기를 찾으며 매일 산책도 다녀오시고 동네 분들과도 교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광호야, 넌 도시 가서 살고 싶지 않니? 평생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요. 전 여기가 편해요. 평생 어머니 모시면서 여기 뼈를 묻을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은 나이였는데 왜 도시 생활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전 평생 힘들게 사신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만 보고 버티신 어머니 곁에 남아 오래도록 웃는 얼굴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고맙게도 동네 어른 소개로 만나 32살의 저와 결혼한 아내 또한 제게 먼저 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말해주더군요. 조용하지만 강단 있고 선한 사람.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인 장모님과 아내의 오빠의 형님 또한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죠. 고마워, 윤수가. 난 아버지랑 다르게 꼭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늘 당신을 위하면서 살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엔 예쁜 딸도 낳으며 우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는 저희 어머니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아내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지 아내와 어머니는 서로 일찍 일어나 내가 아침밥 차리마.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까 제발 좀 쉬세요. 하며 자주 아웅다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놀러도 잘 못 다니신 어머니를 모시고 많이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어머닌 빠르게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설상가상 오래 앓던 당뇨가 심해지며 거동까지 불편해지셨죠. 그래서 전 과감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니 조금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택시 운전을 시작한 뒤 가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어머니와 아내, 애들을 모두 태워 근교라도 바람을 쐬러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나 휴가철엔 더 멀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한 번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엔 경치 좋고 예쁜 곳이 참 많기도 하구나. 이런 걸 못 보고 하늘에 갔으면 나중에 많이 억울할 뻔했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젊을 땐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노년엔 너랑 어멈 덕에 이렇게 행복하고 평온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야. 이럴 때 보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명언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했지만 살아온 세월이 저보다 한참 긴 어머니와 제가 느끼는 그 말의 크기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곧 등장할 이 사연의 주인공인 한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를 만났던 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제 나이 45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버스 터미널 근처에 정차해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마침 제 택시를 타시더군요. 딱 봐도 왜소하고 연세도 많아 보여 전 얼른 내려서 할아버지 짐가방을 손수 실어드렸습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혼자 들고 다니기 버거우셨겠어요? 그래도 이 곳 끌고 하다 보니 다 됩디다. 젊은 양반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드릴까요? 그게요. 혹시 기사님, 제가 택시빈 다 낼 테니까 죄송하지만 저기 땡땡면이랑 그 근처 좀 이곳저곳 돌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적지 따로 없이요? 예, 제가 사실 50년 만에 미국에서 막 고향에 돌아온 거거든요. 제 고향을 둘러보고 싶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랑 같은 고향 분이셨군요. 그러죠 뭐. 그럼 출발할게요. 할아버지께서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면이 마침 제가 살던 면 옆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렸죠. 아, 저기에 건물이 들어섰군요. 예전엔 저기가 다 논이고 밭이었는데 한국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진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추억에 빠져 계신 할아버지를 위해 차를 천천히 달렸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 유독 할아버지가 향수에 젖어드는 것 같은 곳엔 좀 쉬었다 가자며 차를 잠시 정차하기도 했죠. 백미러로 슬쩍슬쩍 뒤를 보니 할아버진 한 번씩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께 택시에 챙겨 다니던 휴대용 휴지를 건네드리기도 했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어 갔고 노을 지는 창밖을 보며 할아버진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립고 가슴 벅찬 내 고향을 이젠 날 기억하는 이 하나 없겠지만 그래도 어린 나를 간직하고 있는 고향에 오니 좋구나. 왠지 스스로를 향한 넋두리 같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난 세월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내 할아버진 제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님, 이제 돌아볼 만큼 본 것 같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 그냥 아무 곳에나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무 곳이나요? 해가 거의 져가는데 오늘 잘 곳은 있으신 거예요? 막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사는 친척이나 가족분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냥 고향에 오고 싶어서 무작정 왔는데 그토록 바라던 고향을 둘러보고 나니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네요. 혹시 기사님 아는 여관 있으면 그런데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 만에 고향에 오셨는데 여간에 머무시겠다고요? 연세가 좋기 당시 76세셨던 저희 어머니 뻘이나 그 이상은 되어 보이시는데 그런 분을 허름한 여간에 모셔다 드리기가 선뜻 내키지 않더군요. 오랜만에 온 고국에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잔기침을 하고 기운도 많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몸도 썩 건강한 편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혹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집도 이 근처거든요. 집에 가족들이 있긴 한데 방이 여유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사님 집에서요? 제가 너무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향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돌아오신 어르신께 환영하는 의미로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겸 그냥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그럼 제가 방값은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방값은요, 괜찮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서 내려 아내와 어머니께 전화해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대충 설명을 들은 아내와 어머니는 잘했다며 저녁 식사를 차려놓을 테니 얼른 모시고 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전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제 눈앞에 어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많이 고단하시겠네요. 식사하시고 방에 이불 펴놨으니 푹 쉬세요. 어머닌 갑자기 방문한 손님인 할아버지를 인자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내 또한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시라며 다정히 말했죠. 당시 12살, 10살이던 저희 아들과 딸은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서도 낯가리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일찍 식사를 했다던 아이들은 그 뒤 방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놀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을 빼고 우리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서 말없이 식사하는 내내 자꾸만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군요. 그리곤 식사를 거의 다 마쳤을 때 어머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여기가 고향이시라고요? 그럼 성함이, 예, 여기서 조금 떨어진 땡땡리가 제가 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저는 김효덕이라고 해요. 역시 맞지? 효덕이 오빠? 동네 아래쪽에서 전방하던 집 둘째 아들, 그 쬐금했던 슈퍼 아줌마가 오빠 어머니였잖아.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는 대뜸 할아버지의 손을 찰싹 치며 아는 척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반가움으로 보름달처럼 환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자기를 아냐고 물으셨죠. 어머니는 그 물음에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하긴 세월이 오래돼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나 기억 안 나? 나 성심이야. 성심이? 그래, 김성심. 왜 오빠보다 2살 어렸던 딸만 셋인 집 첫째. 아, 울보 성심이. 네가 그 성심이라고? 네가 이렇게 늙었단 말이야? 알고 보니 두 분은 고향 오빠 동생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왜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원래 태어나고 자라셨던 동네가 바로 할아버지가 고향이라고 말한 쪽이었다는 게 기억나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인연에 저와 아내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도 신기했는데 당사자인 두 분은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두 분은 손을 마주잡고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그럼 아유, 지난 세월이 얼만데 나도 당연히 늙지. 오빠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나라고 안 늙었겠어? 세상에 같이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맨날 네 옷에 개구리 집어넣어서 널 참 많이도 울렸는데 그땐 참 귀여웠는데 새삼 내가 늙었다는 게 실감 나는구나. 맞다 맞아. 내가 오빠 때문에 개구리라면 치가 떨려서 다들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을 때 난 입에도 안 댔었잖아. 기억나? 저 뒷동산으로 동생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 다 같이 꽁 잡고 토끼 잡으러 뛰어다녔던 거. 그래, 그랬지. 너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겠지? 동생들은 살아있어? 우리 부모님은 나 20살 되자마자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 덕분에 친정이 없어서 남편한테 무시 꽤나 당하고 살았지. 동생들도 다른 지역으로 시집 갔다가 지금은 다 나보다 먼저 가버렸어. 내가 마지막이야. 그랬구나. 신기해라. 세상에 기사님 모친이 너였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아직 고향에 남은 사람이 있었어.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 할아버지 어머니는 들뜬 모습으로 두 분만의 추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진 눈물을 내비치며 감격까지 하셨죠. 어머닌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정과는 사뭇 다른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빠 17살 땐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잖아. 대체 왜 그랬던 거야?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살게 됐어? 오빠가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오빠네 어머니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빠를 찾았다고 했어. 대체 어떻게 살았어? 할아버지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없이 잠시 물로 목을 축이셨죠. 그리곤 골똘히 생각하다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개부인 건 알고 있었지? 내 나이 5살 때 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같은 동네 살던 새아버지랑 재혼시켰었지. 나보다 2살 많던 형이 새아버지가 전처랑 사별하고 혼자 키우던 아들이고 그거야 어른들한테 들어서 알았지. 솔직히 어른들이 많이 수군거렸잖아. 오빠네 아버지 보면서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친아들만 챙기냐고 말이야. 할아버진 계부에게 의붓형과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컸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늘 형껏, 어쩌다 한번 사입는 새 옷도 무조건 형것이었다고 했었죠. 한 번은 아버지가 형한테만 준 눈깔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어머니 전방에 있던 과자나 사탕에 손만 대면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렸거든. 전부 아버지가 관리하던 것들이라 어머니 나한테 몰래 과자 하나 쥐어줄 수도 없었지. 딱 한 번 어머니가 나한테 과자를 몰래 주신 적이 있는데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는 걸 보고 그 뒤론 절대 전방 물건엔 손대지도 않았어. 그래서 몰래 형 거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그걸 걸려서 아버지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 애비 없는 자식 걷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지. 어디서 감히 형 걸 탐내냐고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란 자식은 일부러 날 혼나게 만들려고 내가 사탕 훔치는 걸 지켜보다 아버지께 곧바로 잃은 거였어. 그땐 여자가 감히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할 때라 어머니 날 보고 울기만 했지. 계부는 할아버지 형에게만 공부를 시키고
할아버지에겐 국민학교 시절부터 학교가 끝나면 종종 농사일을 시켰다더군요. 그래도 국민학교 시절엔 좀 덜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고부턴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농사를 돕고 고등학교엔 갈 생각도 말고 돈을 벌어 형의 뒷바라지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죠.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농땡이를 피면 어김없이 손바닥이 날아왔다며 할아버진 그 시절이 생생히 기억나듯 치를 떠셨어요. 세상에, 오빠가 차별받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였는지 몰랐지.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동네 언니 오빠들 친구들이랑 자주 뛰어놀았으니까 중학생 때 난 여중을 갔으니 오빠를 전보다 많이 볼 일이 없었잖아. 아마 아는 어른들은 아셨을 거야. 애들한텐 좋은 소리도 아니니 쉬쉬했겠지만 난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이젠 돈까지 벌어 그 짜증나는 형한테 갖다 바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아니, 그냥 그 집안이 다 싫었어. 툭하면 구박하고 때리는 새아버지도, 날 종부리듯 하는 짜증나는 형도, 그리고 새아버지에게 찍소리 못하고 나한테만 아버지 말 좀 잘 들어라.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안 된다. 늘 이러고 말하던 어머니도 말이야. 그때 어머닌 내가 계속 맞으니까 뭐 날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당신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지.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17살 되자마자? 응. 장롱에 있던 새아버지 쌈짓돈까지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어. 그렇게라도 마지막에 안갚음을 하고 싶었거든. 서울에서 막노동하고 이리저리 구르다가 26에 아내 만나 결혼도 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28살엔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갔어. 서울에서 알게 됐던 지인의 친척이 거기 있었는데 가면 그 친척이 일자리도 주고 적응하게 도와준다고 했거든. 거기서 아들도 하나 낳고 그 친척분 도움으로 월급 받고 일하던 한인마트도 인수해서 돈 벌고 살았지. 타지에서 적응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할아버진 정말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닌 잘 살고 계실지 그리웠고 혹시 계부가 자신 대신 어머니를 구박하진 않았을지 뒤늦게 걱정도 밀려왔다고 했죠. 하지만 계부와 형을 떠올리면 여전히 치가 떨리고 돈까지 훔쳐 도망간 주제에 이제와 어머니 앞에 얼굴을 들이밀 자신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서도 고향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과거는 다 잊고 지금 내 가족한테만 집중하자 생각하면서 일을 악물고 돈만 벌며 살았어. 그런데 금지옥역 키우던 외아들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22살에 그만 하늘로 가버렸지. 산에 올랐다가 가파른 곳에서 발을 헛디뎠다더구만. 자식 보낸 뒤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정신으로 아내랑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내도 병에 걸려 3년 전에 날 두고 먼저 가버렸어. 그렇게 난 또다시 혼자가 됐지. 그 뒤론 눈이 떠지니까 뜨고 졸리니까 자는 허송 세월을 보냈어. 그러다 말년은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마트며 집이며 재산 전부 처분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야. 고생이 많았네. 아휴, 세월이 참 모질지. 나도 오빠 마음 잘 알아. 나도 남편 죽기 전까진 두들겨 맞고 살았고 작은 아들도 23살에 일찍 보냈었거든. 할아버지의 모진 세월 이야기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마음여린 아는 이미 훌쩍훌쩍 울고 있었죠. 힘든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온 어머니와 할아버진 서로의 손등을 토닥이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해 주었어요. 성심아, 나 그렇게 가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니? 나 때문에 새아버지한테 고초를 겪진 않으셨어? 날 원망하진 않으셨니?
아까 말했잖아. 오빠 사라지자마자 전국을 떠도셨다고. 전방도 내팽개치고 오빠 아버지가 난리를 치든 말든 어떨 땐 동으로 어떨 땐 서쪽으로 오빠를 찾는 데만 몇 년을 보내셨어. 그러다 오빠 떠나고 10년 뒤에 오빠 아버지 남으로 일찍 가셨고 취직하러 도시로 갔다던 오빠 형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자기 아빠 죽은 뒤로 자기를 키워준 오빠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뵈러 오지 않았다고 들었어. 오빠 어머니는 평생 오빠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전방 팔고 30년 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이 근처에 오빠 어머니 산소가 있어. 내가 어딘지 내일 알려줄게. 어머니가 동네 어른에게 듣기로 할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효도가 엄마가 미안하다라는 말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셨다고 해요. 그 말은 결국 할아버지를 대성통곡하게 만들고 말았죠. 내가 불효자야.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머니를 저버리고 그렇게 떠났으면 안 됐는데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늦게라도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드렸어야 했어. 괜찮아 오빠. 세상에 불효자 아닌 자식이 어디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늘 후회가 많은 게 자식인데. 어머니는 엎드려서 엉엉 우는 할아버지의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와 아내까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한 탓에 저까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인생이 아버지에게 분노해 이른 나이에 가출을 했던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문에 괴로운 과거를 겪고 23살의 이른 나이인 동생을 떠나보낸 제 인생과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우리 이제 잘래요 하고 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아이들의 말이 들려올 때까지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 있었죠.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는 호맹맹이가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어디로 가려고? 갈 땐 있어? 아니, 내가 한국에 있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여기서 네 아들을 만난 것도 운이 좋았지. 그럼 여기서 한동안 더 묵으면서 지낼 때 알아보지 그래요. 그래요 어르신, 저흰 괜찮아요.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겠어요? 고마워요 기사님. 내 오래 신세지진 않으리다. 며느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는 동생 아들한테 존댓말이 웬 말이냐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진 제게 고맙다 광호야 하고 쑥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아버진 저희 집에서 약 2주를 더 머무셨어요. 다행히 그리 높지 않은 야산에 있었기에 다음날 두 분은 할아버지 어머니의 산소에도 직접 찾아갈 수 있었죠. 물론 그 아래까진 제가 택시로 모셔다 드렸지만은요. 할아버진 61년 만에 마주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어머니, 저 효덕이에요. 이젠 제가 어머니보다도 더 늙었네요. 어머니, 어머니 버리고 도망간 자식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찾아 헤매셨어요. 차라리 절 원망하시지 왜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질게 떠나서 그리고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저와 어머니는 결국 또다시 할아버지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 할아버진 어머님이 하셨던 이미 건물이 밀리고 다른 사람의 집이 돼버린 전방터를 찾아가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계셨죠. 그날 이후로도 저는 일을 쉬엄쉬엄 하며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폐교가 됐구먼. 요새 시골 학교가 다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가니까 학생이 없잖아. 그건 그렇지. 아, 성심아, 저기 보이니? 저 길은 말이야. 우리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나를 목말 태워서 걸어 다니시던 길이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 높은 곳에서 보던 논밭 풍경이 유일하지. 저긴 아직 그대로구나. 난 저길 보면 오빠가 날 놀려서 쫓아 달려가다 넘어진 기억밖에 안 나. 무릎이 크게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났었잖아. 계집애가 어딜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엄청 혼났었지.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때 물기 젖은 목소리로, 어떨 땐 세상 밝은 목소리로 과거를 추억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거나 타지에 나가 있어 외로워했던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즐거워 보이셨죠. 할아버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고 싶다며 2주 사이 어머님의 묘를 3번이나 더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어느덧 제법 친해진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근교의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기침이 계속 심해지고 나중엔 저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피까지 토하시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보, 휴지 좀. 아내는 경악을 하며 달려가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대로 휴지를 할아버지께 드리며 캐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아프신 데 있죠? 왜 말씀을 자꾸 안 하려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엔 저희 어머니까지 채근하니 그제 할아버진 힘없이 웃으며 사실을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진 미국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시한부라고? 오빠, 왜 그 말을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여기서 2주 동안이나 쏘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 몸으로 한국은 어떻게 들어왔어? 의사도 말렸는데 한국까지 혼자 온 게 기적이긴 했어. 역시 사람의 진 마음 먹기 나름이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얼마 못 살 몸 타국에서 치료만 하다 죽을 거 기왕이면 고향에 와서 여생을 마무리하자 싶었어. 사실 우선 고향부터 돌아보고 몸 의탁할 요양병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광호를 만나고 성심이 너까지 만나게 된 거야.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랑 지내면서 추억에도 빠져보고 고향도 좀 더 둘러보고 싶어서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하고 욕심이 생기더라고. 괜한 걱정 끼쳐서 미안해. 광호야, 어머마, 미안하다. 그간 정이 많이 들은 할아버지가 시한부라는 소리를 듣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쉴 새 없이 흐느꼈어요. 할아버진 저희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모두를 향해 오히려 위로의 말을 던지셨죠. 난 괜찮어. 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우리 아들이랑 마누라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가야지. 울지들 말어.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걱정돼 저와 아내는 근처 요양병원을 꼼꼼히 알아보고 할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향에서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정말 고향을 둘러보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내셨던 건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할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더군요. 저는 가끔은 혼자서 어떤 땐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떤 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죠.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맞아요, 할아버지. 다음에 오빠랑 저랑 또 놀러 가셔야죠.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즐거웠는지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애들의 말에 할아버지 눈물을 닦으며 몽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살아 있었으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이런 예쁜 손주들을 내게 안겨줬을 테지. 자식을 먼저 보낼 마음을 잘 아는 어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죠. 할아버지께서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엔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일을 하다 저만 혼자 잠시 할아버지 병실에 들렸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웬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야, 효덕아, 효덕이 형. 누구시오? 이놈 보게 우릴 몰라봐? 우리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던 집 배씨 형제잖아. 난 백은철이, 여기 내 동생은 백은명이. 우리랑 그렇게 뛰어놀아 놓곤 친구 얼굴도 기억을 못해? 아, 근철이, 근명이. 아이고, 그래 맞다. 말하니까 알아보겠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자네들이 여긴 어떻게 왔어? 지금 어디 살아? 우린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 살고 있어. 너 여기 돌아와 있다고 성심이가 예전 우리 동네 친구들 동생들한테 다 전화 걸어서 알려줬어. 애들이 너 착하고 싸움도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그렇게 찾았는데 뭐 미국에 가 있었다고? 그랬지. 내가 동네에서 인기는 좀 있었지. 집에선 인기가 없었지만. 맞아. 나 미국에서 돈도 좀 벌고 그랬어. 아, 시골 촌놈이었던 형이 출세했구만 그래. 그래서 형, 폐암 말기라면서 그 춘상이 알지 형? 걔도 재작년에 간암으로 일찍 갔어. 말래 누나도 복섭이 형도 다 암으로 세상 떠났어. 물론 다른 병이나 사고로 일찍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놈의 암이 늘 문제구만. 뭐야, 그럼 내가 4등이야? 에휴, 3등 안에도 못 들었구만. 아이, 그딴 농담이나 해대는 걸 보니 이 사람 아직 쌩쌩하구먼.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부른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고향에 좋은 기억이 없던 할아버지께 마지막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친구분들 말을 들으니 집에선 비록 괴롭힘 당했을지언정 친구들에겐 늘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진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들과 울고 웃으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무려 4분의 친구분들이 할아버지를 더 찾아오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신지 아드님이 휠체어를 태워 데려오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진 많은 만남을 만들어준 저희 어머니께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죠. 고맙다 성심아. 네 덕분에 내가 너무 큰 선물을 받고 가는구나. 고맙긴. 다들 오빠 보고 싶어서 직접 달려온 건데 뭐. 오빠가 예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게 할아버진 자꾸만 쇠약해지는 과정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3개월 뒤 할아버진 저를 따로 불러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꼭 반값을 내고 싶다고 했지. 게다가 네 아내랑 모친이랑 같이 늘 나를 간병해 준 값을 내 늦기 전에 꼭 치르고 싶구나. 네? 아유, 아니에요, 어르신.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른이 줄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할아버진 대뜸 반값과 간병값을 지불하시겠다며 제게 미국에서 전부 처분하고 가져온 재산 중 1억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상상도 못한 큰 액수에 저는 더더욱 놀라 절대 필요 없다고 손을 내저었죠. 그러자 할아버진 제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받아. 광원을 만나서
쓸쓸할 줄만 알았던 내 말년이 송두리째 바뀌었어. 그래서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 꼭 잘 모셔. 광훈이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고 살지 않았니? 있을 때 잘해야 돼. 돌아가시고 나서 나처럼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땐 아무 소용없어. 어르신, 난 맛있는 반찬 하나, 형에겐 굴러다니는 눈깔 사탕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먹던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악착같이 살았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큰 한인마트 사장도 됐었지.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어. 돈 버는 데만 미쳐있던 시간에 난 아들과 아내와 하루라도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서 했었던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넌 좋은 사람이니까 나처럼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갈 생각이야. 나에겐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이제 없으니까 나처럼 어렵게 산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 그리고 이렇게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고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죽기 전에 보람찬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자꾸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입을 열면 엉엉 소리를 낼 것 같아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겨우 웅얼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할아버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리고 할아버진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잘 가, 오빠. 다음 생엔 꼭 화목한 가정에서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자식으로 태어나야 돼. 효덕이 이 친구야. 열심히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네. 아마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 같이 소주라도 한잔 함세. 할아버지 문병을 왔던 친구분들은 모두 장례식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문병을 못 왔던 몇몇 분은 자녀들을 대신 조문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니는 보통 오래 못 본 친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했는데 아마 빈소를 찾아올 사람이 한국에 몇 없다는 걸 알고 친구들끼리 상의를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고향 친구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게 보내주자면서 말입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을 때까지만 해도 혼자셨던 할아버진 그렇게 떠나는 순간엔 많은 분들의 배웅을 받으실 수 있었죠. 이후 저와 아내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님의 산소 옆에 할아버지를 묻어드릴 수 있었어요. 어르신, 그곳에선 더는 슬프지 마시고 아내분하고 아드님 그리고 어머님을 꼭 만나셨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막 만들어진 할아버지의 묘를 보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뒤를 이어 어머니와 아내도 작별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영원한 작별을 겪게 된 우리 아이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겨우겨우 할아버지 좋은 곳에 가세요 하는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할아버지께 받은 1억에 대해 어머니와 아내와 잠시 상의했어요. 아내는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모두들 괜찮다면 그 돈을 할아버지께서 기부한 곳에 함께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원래 저였으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보다 결국 가족이 중요했다는 할아버지 후회 어린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눈물과 괴로운 번뇌가 모두 담겨있는 그 돈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장한 생각을 했구나. 나도 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 여보,
어차피 우린 그 돈 없어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 정말 멋지다, 내 남편. 아내와 어머니의 지지 덕에 저는 결심한 대로 그 돈을 전부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의 선행은 할아버지의 작은 사진과 함께 지역 신문의 기사로도 실렸어요. 그렇게 할아버진 그리워하던 고향에 마지막 발자취를 아주 깊숙이 남기고 가셨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여생을 보내고 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머니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씁쓸히 웃곤 하시죠. 마음 여린 아내는 할아버지와 다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을 가끔 들여다보며 남몰래 눈물을 찔끔하기도 해요. 저 또한 힘든 생을 살다 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아직까지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그래도 이 또한 긴 인생의 일부인 거라 생각하고 묵묵히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저는 여전히 택시를 달리고 있어요. 가끔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났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계기로 다시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앞으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물론이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그리운 제 동생 목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국을 오래 떠나 있으면서도 평생 태어난 땅과 가족을 그리워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먼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말이죠. 수많은 사연을 품고 멀리서 고국 혹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실 분들께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선 가족,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한때가 스며든 고향 땅이 여러분을 추억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먼 타지에서나마 여러분께 고향의 정을 보내겠습니다. 늘 무사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